미군 부대에 파견을 간 한국 장교가 미군 여성 장교들에게 동양인 냄새나는 멍청이라며 무시를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그가 모든 미군 여성들을 전원 임신시키고 전원 출산까지 겪게 되는 감동과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숨이 턱 막히는 7월의 열기가 아스팔트 활주로에서 갓 내린 곽태철 대위의 전투복을 축축하게 적셨다. 한국 땅이었지만 공기의 질감부터가 달랐다. 제트 연료의 비릿한 냄새와 타이어 마찰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광활한 미군 기지의 이질적인 풍경. 대한민국 평택, 그러나 대한민국이 아닌 땅 캠프 험프리스. 서울의 대형 병원, 그 치열하고도 건조한 수술실을 떠나 그가 스스로 선택한 3년간의 유배지였다. 그의 파견은 일종의 도피였다. 촉망받는 외과 의사라는 타이틀, 아버지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아들이라는 역할, 그 모든 것이 버거웠다. 3분 진료와 실적 압박 속에서 그는 메스를 든 기술자가 되어가고 있을 뿐 환자의 영혼을 돌보는 의사가 될 수는 없었다. 군의관의 길은 그에게 있어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과도 같았다. 아버지는 명예를 말했지만 그는 안식을 원했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안식과는 거리가 멀었다.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익숙한 논과 밭, 그리고 그 안에서 위압적으로 솟아오른 낯선 건물들의 부조화. 그는 경계인, 이방인이 될 운명임을 직감했다. 캡틴 곽태철? 정확하지만 감정이 실리지 않은 영어 발음이 그의 고막을 때렸다. 돌아본 곳에는 금발을 단정하게 묶어 올린 여군 장교가 서 있었다. 훤칠한 키, 햇볕에 잘 그을린 피부, 그리고 무엇보다 서늘할 정도로 날카로운 청회색 눈동자. 명찰에는 밀러 사라라고 적혀 있었다. 의무대대 작전 장교이자 그의 인솔 책임자였다. 그녀는 태철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것은 첫 만남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아니었다. 마치 군수품의 재원을 확인하듯 그의 신체 사이즈와 전투력, 유용성을 가늠하는 듯한 차갑고 분석적인 시선이었다. 환영합니다, 캡틴. 의무대대 작전장교 사라 밀러 대위입니다. 환영한다는 말과는 달리 그녀의 입꼬리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태철이 내민 손을 그녀는 건성으로 마주 잡았다 놓았다. 단단했지만 온기 없는 악수였다. 짐은 그것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따라오시죠. 기지는 넓고 복잡하니 혼자 다니다 길을 잃는 일은 없도록. 그 말에는 미묘한 가시가 돋쳐 있었다. 어리숙한 동양인에 대한 선입견이 담긴 배려를 가장한 경고. 태철은 말없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밀러의 등은 넓고 단단했다. 한치의 망설임 없는 그녀의 걸음걸이에서부터 엘리트 군인 특유의 자신감이 뿜어져 나왔다. 기지는 거대한 괴물처럼 태철을 삼켜버렸다. 끝없이 뻗은 도로 위로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험비와 육중한 전술 트럭이 굉음을 내며 지나갔다. 도로변에는 버거킹과 스타벅스 간판이 보였고 스피커에서는 시끄러운 록 음악이 흘러나왔다. 마주치는 미군들은 제각기 다른 인종이었지만 그들 모두는 미군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단단하게 묶여 있었다. 그 속에서 동양인 남성인 태철은 홀로 떠있는 섬이었다. 브라이언 올굿 육군 지역병원에 도착했을 때 밀러는 그를 의무대대장에게 기계적으로 소개했다. 대대장은 인자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 역시 태철의 가치를 저울질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짧은 면담이 끝나자 밀러는 그를 작은 개인 진료실로 안내했다. 여기가 당신이 사용하게 될 공간입니다. 필요한 기본 물품은 모두 구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병원의 시스템은 한국의 병원과는 많이 다를 겁니다. 최대한 빨리 적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마치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서류철을 그의 책상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내일 아침 8시 전체 브리핑이 있습니다. 5분 전까지 도착하십시오.
여기서 지각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짧은 경고를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사라졌다. 텅 빈 진료실에 홀로 남은 태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차라리 서울의 그 지옥 같던 수술실이 그리워질 지경이었다. 이곳은 보이지 않는 계급과 인종의 벽으로 둘러싸인 또 다른 형태의 전쟁터였다. 다음 날 아침 브리핑 룸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태철은 정확히 10분 전에 도착했지만 이미 대부분의 장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가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무관심한 시선, 호기심 어린 시선, 그리고 노골적으로 경계하는 시선. 특히 한 무리의 여군들이 그를 보며 자기들끼리 무언가 속삭이며 킥킥거리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 중심에는 밀러가 있었다. 태철은 꿋꿋하게 앞쪽으로 걸어가 빈자리에 앉았다. 곧이어 대대장의 주재로 브리핑이 시작되었다. 각 부서의 보고가 끝난 뒤 대대장이 태철을 일으켜 세웠다. 오늘부터 우리와 함께하게 된 대한민국 육군 소속 곽태철 대위를 소개한다. 캡틴 곽은 서울에서 아주 유능한 외과 의사였다고 들었다. 모두 따뜻하게 맞아주길 바란다. 태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짧게 경례를 붙였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많이 배우고 또 제가 가진 의술로 여러분께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인사가 끝나자 형식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때 뒤쪽에 앉아있던 한 여군 부사관이 누가 들어도 알 수 있을 만큼 커다랗고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 의사 선생님이시라. 저 가녀린 손으로 총은 제대로 쏠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녀는 정비고에서 막 나온 듯 기름 냄새를 풍기는 제시카 데이비스 중사였다. 그녀의 말에 주변에서 참았던 웃음이 키득거리며 터져 나왔다. 브리핑 룸의 공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대대장이 헛기침으로 분위기를 수습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것은 이방인에 대한 혹독한 신고식이었다. 모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태철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데이비스 중사를 그리고 그녀의 옆에서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리고 있는 밀러 대위를 바라볼 뿐이었다. 브리핑이 끝나고 흩어지는 사람들 속에서 태철은 완벽하게 혼자였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마치 그 자리에 없는 투명 인간처럼 모두가 그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의 진료실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기지의 풍경. 그는 조용히 주먹을 꽉 쥐었다. 도망쳐온 이곳이 결국 그가 맞서 싸워야 할 새로운 전쟁터가 될 것임을 예감했다. 그리고 그 전쟁은 결코 쉽지 않을 터였다. 그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와 함께 뜨거운 승부욕이 동시에 타오르기 시작했다. 곽태철을 향한 보이지 않는 벽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견고하고 차가운 강철의 요새가 되어갔다. 그것은 단순한 무시나 텃세를 넘어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전문성을 훼손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처럼 느껴졌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라 밀러 대위와 그녀를 따르는 무리가 있었다. 사건은 외래 진료실에서 터졌다. 고된 훈련 중 어깨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한 병사가 실려왔다. 엑스레이 상으로는 별다른 골절 소견이 보이지 않았다. 동행한 미군 군의관은 단순 근육 염좌로 판단하고 진통제와 휴식을 처방하려 했다. 하지만 태철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환자의 어깨를 직접 만져보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세심하게 살피며 몇 가지 테스트를 진행했다. 단순 염좌가 아닙니다. 어깨 관절 와순이 파열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정도 통증과 걸리는 느낌은 일반적인 염좌의 범주를 넘어섭니다. 정밀 검사를 위해 즉시 MRI를 촬영해야 합니다. 태철의 진단에 미군 군의관인 캡틴 앤더슨이 코웃음을 쳤다. 그는 밀러와 절친한 사이였다. 캡틴 곽,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 아닙니까?
여긴 전장과 다름없는 곳입니다. 이 정도 부상은 병사들에게 감기나 마찬가지라고요. MRI는 비용도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당신의 추측 하나만으로 그럴 순 없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제 의학적 경험과 지식에 기반한 합리적 진단입니다. 만약 관절 와순 파열이 맞다면 초기 치료를 놓칠 경우 만성적인 탈골로 이어져 해당 병사는 군 복무를 계속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태철의 단호한 말에도 앤더슨은 어깨를 으쓱하며 그의 의견을 묵살했다. 우리는 우리 부대의 표준 절차를 따릅니다. 일단 진통제를 투여하고 경과를 지켜보죠. 주변에 있던 간호병력들과 다른 환자들까지 모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태철의 전문성은 동료 의사에 의해 공개적으로 무시당했다. 굴욕감에 입술이 바짝 말랐지만 그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결과가 모든 것을 증명해 줄 것이었다. 며칠 뒤 통증이 악화된 그 병사는 결국 외부의 민간 병원에서 MRI 촬영을 했고 태철의 진단대로 어깨 관절 와순의 심각한 파열로 밝혀졌다.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일로 앤더슨은 가벼운 경고 조치를 받았지만 그는 태철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더욱 적대시했다. 밀러의 무리는 이 사건을 우연히 얻어 걸린 동양 의사의 신기 정도로 폄하하며 비웃었다. 그들의 핍박은 점점 더 교묘하고 악랄해졌다. 항공부대 소속의 엘리트 파일럿인 에밀리 카터 중위는 태철이 주관하는 전 부대원 대상 건강 브리핑 시간에 대놓고 조종 사용 고글을 닦으며 딴짓을 했다. 브리핑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그녀는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다. 캡틴 곽, 당신의 이론적인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공부와 중력의 몇 배에 달하는 압력을 온몸으로 견디며 비행하는 파일럿의 현실은 다릅니다. 혹시 전투기 조종석에 앉아본 경험이라도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저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날카로운 조롱의 장내에는 싸늘한 침묵이 흘렀다. 태철은 그 어떤 군인보다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자부하는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전문성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정비고의 여장부 제시카 데이비스 중사의 방식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그녀는 태철이 부상자 후송 절차 훈련을 위해 정비고를 방문했을 때 일부러 시끄럽게 엔진을 공회전시키며 그의 설명을 방해했다. 그리고는 기름 묻은 손으로 태철의 깨끗한 전투복 소매를 툭 치며 말했다. 이봐요, 닥터. 이런 쇳덩어리들은 아주 예민해서 기름 냄새 좀 맡아본 사람이 만져야 말을 듣는다고요. 당신처럼 하얗고 고운 손으로는 어림도 없지. 괜히 어설프게 만지다가 고장 내지 말고 저쪽 구석에 가서 얌전히 구경이나 하시죠. 그것은 단순히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넘어 남성으로서의 가치까지 폄훼하는 모욕적인 언사였다. 태철은 분노로 들끓는 속을 애써 다스리며 밤마다 병원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곳만이 유일한 그의 안식처였다. 그는 복수심이나 분노를 동력으로 삼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압도적인 실력의 차이를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전공인 외상외과뿐만 아니라 미군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환,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그리고 문득 호기심이 생겨 집어든 산부인과 서적까지 닥치는 대로 읽고 파고들었다. 특히 생명의 탄생을 다루는 산부인과학은 파괴와 죽음이 일상인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그에게 묘한 위안과 지적 희열을 주었다. 복잡한 세포 분열과 호르몬의 작용을 통해 하나의 완전한 생명이 잉태되는 과정은 그 자체로 경이로운 우주와 같았다. 그는 자신을 향한 조롱과 멸시를 지식을 향한 탐구열로 승화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그는 부대 식당에서 늘 혼자 밥을 먹었고 주말이면 텅 빈 숙소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다. 그는 강철의 요새에 갇힌 포로와 같았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투명하지만 단단한 차별의 감옥이었다. 그는 매일 밤 보이지 않는 상처들로 너덜너덜해진 마음을 부여잡고 잠이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단단한 갑옷을 껴입고 전쟁터로 향했다.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를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마치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쉴 새 없이 퍼부었다. 경기도 북부의 산악훈련장은 순식간에 거대한 진흙탕으로 변했다. 한미연합 야전 기동 훈련의 클라이맥스를 앞두고 기상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태철은 야전 지휘소 옆에 설치된 의무 텐트 안에서 빗줄기가 캔버스를 때리는 소리를 들으며 대기하고 있었다. 무전기에서는 빗소리에 섞인 다급한 교신이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이번 훈련의 성패는 밀러 대위가 이끄는 알파 중대의 침투 작전에 달려 있었다. 험준한 산악 지형을 은밀하게 돌파하여 가상적의 주요 시설을 타격하는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임무였다. 당연하게도 데이비스, 카터, 라미레즈 등 태처를 괴롭히던 핵심 인물들이 모두 작전팀에 포함되어 있었다. 작전 브리핑 때 태철은 기상 레이더와 지질 분석 자료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었다. 며칠간 이어진 국지성 호우로 인해 작전 경로의 특정 구간 지반이 매우 약해져 있습니다. 특히 비으칠 지점은 경사가 급하고 토양이 무르기 때문에 산사태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경로 수정을 건의합니다. 그의 신중한 경고에 지도를 보고 있던 밀러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싸늘하게 대꾸했다. 캡틴 곽, 여긴 당신의 안락한 진료실이 아닙니다. 전장에서는 모든 것이 변수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 임무를 완수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당신은 의무 지원 준비나 철저히 하십시오. 작전은 전문가인 우리에게 맡겨두고. 그녀의 오만한 대답은 최종 결정이었고 태철은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그리고 지금 그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다. 알파팀 비으칠 지점 진입. 시야 확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다. 안개와 폭우가 으악. 이게 무슨 소리야? 무전기 너머로 들려온 밀러의 다급한 목소리는 이내 땅이 울리는 듯한 거대한 굉음과 처절한 비명에 묻혀버렸다. 크악! 산사태다. 모두 피히으. 치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교신이 완전히 끊겼다. 지휘소의 모든 것이 순간 정지했다. 시간마저 얼어붙은 듯한 정적. 지휘관의 절규가 정적을 깨뜨렸다. 알파! 알파! 응답하라! 젠장! 최정예 부대원들이 훈련 도중 생매장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구조팀이 즉시 편성되었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폭우로 헬기는 이륙조차 할 수 없었고 모든 차량 진입로는 유실되거나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다. 구조팀이 도보로 현장에 접근하기까지는 최소 2시간, 어쩌면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었다. 그것은 곧 부상자들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모두가 절망과 무력감에 빠져 있던 바로 그 순간 태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평소의 차분함을 넘어 마치 수술실에서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메스를 든 외과 의사의 그것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제가 가겠습니다. 미쳤나 캡틴 곽. 자넨 비전투 요원이야. 현장은 아비규환일 거다. 그래서 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1분 1초가 골든 타임입니다. 앞괴 손상, 과다 출혈, 저체온증. 현장에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생존율은 극과 극으로 갈릴 겁니다. 그리고 저에겐 길이 있습니다. 그는 지휘소 지도를 가리켰다. 브리핑 때 눈여겨보았던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낡은 군용 등산로였다. 이 길을 이용하면 30분 안에 현장 근처까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두려움이나 망설임도 없었다.
오직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군인으로서의 책임감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지휘관은 그의 기세에 압도당해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태철은 묵직한 구급낭을 둘러매고 통신병 한 명만 대동한 채 지옥 같은 폭우 속으로 뛰어들었다. 숲은 어둡고 축축했으며 발밑은 질퍽한 지늘기 발목을 잡았다. 나뭇가지가 전투복을 찢고 얼굴을 할퀴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해부학적 지식과 응급처치 절차만이 빠르게 시뮬레이션되고 있었다. 마침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 이상으로 참혹했다. 거대한 산의 일부가 통째로 무너져 내려 모든 것을 집어삼킨 모습이었다. 곳곳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즉시 부상자 색출 및 중증도 분류 트리아지를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한치의 낭비도 없이 빠르고 효율적이었다. 진흙더미에 다리가 깔린 채 고통스러워하는 데이비스 중사를 발견하고는 즉시 휴대용 부목으로 다리를 고정하고 진통제를 투여했다. 밀러 대위는 어디 있나? 저쪽 바위 아래 데이비스가 가리킨 곳에는 거대한 바위와 흙더미가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었고 그 아래 밀러와 라미레즈가 깔려 있었다. 라미레즈는 무너지는 흙더미로부터 밀러를 보호하려다 어깨와 등이 완전히 깔린 상태였고 밀러는 머리에 심한 출혈과 함께 다리가 부자연스럽게 꺾인 채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걸 어떻게 맙소사? 통신병이 절망에 빠진 순간 태철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주변에 쓰러진 통나무와 병사들이 가지고 있던 로프를 이용해 즉석에서 지렛대와 도르래를 만들기 시작했다. 군사 훈련이 아닌 물리학과 의학 지식이 총동원된 생존의 과학이었다. 모두 힘을 합쳐야 합니다. 내가 신호를 보내면 당기십시오. 태철의 지휘 아래 경상을 입은 병사들까지 모두 로프에 매달렸다. 하나, 둘, 셋. 젖먹던 힘까지 짜내는 구령과 함께 육중한 바위가 아주 조금씩 기적처럼 들어 올려졌다. 그 틈으로 태철은 몸을 날려 두 사람을 끌어냈다. 밀러의 상태는 최악이었다. 대퇴부 개방성 골절로 인한 동맥 출혈, 두부 외상으로 인한 의식 저하. 쇼크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태철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군용칼을 라이터로 소독한 뒤 출혈 부위의 피부를 절개하여 노출된 혈관을 직접 찾아내 지혈겸자로 잡아맸다. 야전에서 시행하는 극도로 위험하고 대담한 응급수술이었다. 그의 손은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그는 쉴 틈도 없이 다른 부상자들을 돌봤다. 탈골된 카터의 어깨를 단번에 맞추고 과호흡으로 발작하는 병사를 안정시켰다. 폭우와 진흙, 피와 신음이 가득한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오직 그만이 침착하고 이성적인 지휘관이자 구원자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멀리서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왔다. 구조팀이 도착한 것이다. 들것에 실려 헬기로 옮겨지던 밀러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한 남자의 얼굴을 보았다. 비와 땀과 피로 범벅이 된 얼굴, 지칠 대로 지쳤지만 형형하게 빛나는 눈. 그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자신의 어리석은 과거가 스쳐 지나갔다. 진흙더미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한 인간의 위대한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는 의사였고 군인이었으며 그리고 자신들의 생명을 구한 영웅이었다. 헬기의 강렬한 조명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그 모습은 마치 심판의 날의 강림한 천사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녀는 깊은 어둠 속으로 의식을 잃었다. 야전 병원의 밤은 소독약 냄새와 낮은 신음소리로 가득했다. 곽태철은 꼬박 이틀 밤을 새우며 부상자들의 수술과 처치를 마친 뒤 녹초가 된 몸을 의무실 간이침대에 던졌다. 흙먼지와 마른 피가 엉겨붙은 전투복을 갈아입을 기력조차 없었다.
그는 영웅이 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본분을 다한 의사일 뿐이었다. 눈을 감자 폭우 속에서 절박하게 자신을 바라보던 눈동자들이 생사의 경계에서 희미하게 내뱉던 숨소리들이 다시금 그를 덮쳐왔다. 안식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나 분노가 아닌 모든 것을 불태운 자의 공허하고도 평온한 감정만이 남아있었다. 변화의 폭풍은 그가 잠든 사이 기지 전체를 강타하고 있었다. 들었어? 그 한국인 군의관 말이야. 혼자서 산사태 현장으로 뛰어들어서 알파 중대원들을 전부 구해냈다고. 그게 말이 돼? 그냥 의사잖아. 전투 훈련받은 특수부대원도 아니고. 사실이야. 데이비스 중사 다리에 박힌 파편을 군용 칼로 째서 꺼냈대. 밀러 대위님 동맥이 터졌는데 그걸 맨손으로 틀어막고 지혈했다는군. 완전 전쟁 영화의 한 장면이지. PX의 식당에서 정비고의 휴게실에서 비행대대의 브리핑 룸에서 캡틴 곽의 이야기는 부풀려지고 신화가 되어 퍼져나갔다. 김치 닥터라는 조롱 섞인 별명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그 자리에는 경외와 놀라움이 담긴 진흙탕의 외과 의사라는 새로운 별명이 자리 잡았다. 그를 멸시했던 시선들은 이제 감히 그를 정면으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들의 편견은 산산조각 났고 그 파편은 부끄러움이 되어 스스로를 향하고 있었다. 가장 먼저 태처를 찾아온 것은 밀러였다. 복합골절 수술을 받은 다리에 깁스를 한 채 링거를 매달고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간호병력의 만류를 뿌리치고 기어코 태철의 의무실 문 앞에 나타났다. 지독할 정도의 자존심이었다. 태철이 문을 열자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밀러는 핏기 없는 입술을 몇 번이고 달싹였지만 좀처럼 말을 내뱉지 못했다. 그녀의 청회색 눈동자는 복잡한 감정으로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자신의 오만함이 부대를 전멸시킬 뻔했다는 죄책감, 목숨을 빚졌다는 굴욕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감사함이 뒤엉켜 있었다. 캡틴. 그녀가 간신히 쥐어짜낸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아니, 곽 대위님. 당신의 경고가 옳았어. 내가 틀렸고. 그것은 사과라기보다는 패배 선언에 가까웠다. 엘리트 군인으로서 지휘관으로서 쌓아온 모든 자부심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이었다. 당신은 우리 모두를 구했어. 나 같은 인간을 왜 구한 거지? 태철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승자의 여유를 부리거나 과거의 모욕을 들추어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지친 의사의 얼굴로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의사이고 당신은 내 환자였을 뿐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밀러 대위. 지금은 회복에만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지휘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의 말에는 어떠한 원망이나 가시도 없었다. 오직 순수한 직업의식과 인간에 대한 존중만이 담겨 있었다. 그 평온함이 밀러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허물어뜨리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손등 위로 툭 떨어졌다. 강철 같던 여인의 첫눈물이었다. 그녀를 시작으로 어색한 사죄의 행렬이 이어졌다. 다리에 통깁스를 한 제시카 데이비스는 휠체어를 밀고 와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너덜너덜해진 잡지 한 권을 툭 던졌다. 이봐요, 닥터. 심심할까봐. 뭐 딱히 당신 주려고 가져온 건 아니고 내가 다 봐서 버리려던 참이었어. 투박하고 서툰 표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서툰 포장지를 뚫고 흘러나왔다. 어깨에 붕대를 감은 에밀리 카터는 찾아와 아무 말 없이 자신이 가장 아낀다는 최신 항공역학에 대한 원서 한 권을 그의 책상 위에 내려놓고 갔다. 그것은 그녀가 상대를 자신의 세계를 공유할 자격이 있는 전문가로 인정한다는 최고의 찬사였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태처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었던 캡틴 앤더슨에게서 나타났다. 그는 부상자들의 후속 치료 과정에서 태처의 보조 역할을 맡게 되었다. 태철은 사적인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채 냉철하고 정확한 의학적 지시를 내렸다. 앤더슨 환자에게 이트라코나졸을 추가로 처방하도록. 진흙 속의 곰팡이균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하지만 표준 외상 후 감염 프로토콜에는 여긴 교과서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환자의 생명이 달렸으니 내 지시에 따르십시오. 태철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권위와 확신이 서려 있었다. 앤더슨은 반박하지 못하고 굴욕적인 표정으로 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병원의 모든 의료진이 지켜보는 앞에서 두 사람의 위상은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태철은 더 이상 회색지대의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실력으로 강철의 벽을 깨부수고 그 중심에 자신의 자리를 당당하게 새겨 넣었다. 하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조용했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병원 복도를 지나갈 때 자신을 향해 경례를 붙이는 병사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할 뿐이었고 식당에서는 여전히 구석 자리에서 혼자 식사했다. 밀러는 병실 창문 너머로 그런 그를 지켜보았다. 모두가 그를 영웅이라 칭송했지만 그는 조금도 우쭐대지 않았다. 마치 그날의 참사는 당연히 자신이 했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듯이. 그녀는 깨달았다. 곽태철의 강함은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이나 의사로서의 명예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깊고 근원적인 곳, 한 인간이 가진 신념과 타인의 생명을 향한 순수한 존중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감사함을 넘어선 한 인간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얼어붙었던 강철의 심장이 마침내 따스한 온기에 녹아내리고 있었다. 산사태의 상처가 아물고 계절이 바뀌면서 캠프 험프리스에는 새로운 질서와 평화가 찾아왔다. 곽태철 대위는 이제 부대 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군의관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밀러 대위를 비롯한 알파 중대 여군들과는 과거의 악연이 무색할 만큼 끈끈한 전우애가 싹텄다. 그들은 더 이상 태철을 피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훈련 중 작은 찰과 상이라도 입으면 엄살을 부리며 그의 진료실을 찾아와 농담을 건네는 사이가 되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수면 아래 아무도 예상치 못한 기이한 파문이 번지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이상을 감지한 것은 밀러 자신이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리고 지독한 피로감이 좀비처럼 온몸을 짓눌렀다. 처음에는 사고 후유증이나 지휘관으로서의 스트레스 탓이라 여겼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다. 평소 좋아하던 커피 냄새가 역하게 느껴졌고 감정 기복이 롤러코스터처럼 너를 뛰었다. 강철 같던 그녀의 통제력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정비고에서는 제시카 데이비스가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며 뛰쳐나가는 일이 잦아졌다. 동료들이 걱정하며 묻자 그녀는 어젯밤 과음에서 그렇다며 특유의 거친 농담으로 둘러댔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후각은 비정상적으로 예민해져 늘 익숙하던 기름 냄새가 지옥의 유황 냄새처럼 느껴졌다. 하늘의 여전사 에밀리 카터는 비행 시뮬레이션 훈련 중 갑작스러운 현기증으로 조종관을 놓칠 뻔하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의무 기록에 흠집을 남길 수 없다는 생각에 그녀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았다. 그녀의 날카롭던 집중력은 안개처럼 흐릿해졌고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그녀들은 모두 각자의 공간에서 혼자만의 이상 증세를 겪고 있다고 생각했다.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 특히 남성 중심의 전투부대에서 나약함은 곧 도태를 의미했다. 그녀들은 완벽한 여성 군인이라는 갑옷에 생긴 작은 흠집을 들키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자신의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외면하고 억눌렀다. 이 기이한 전염병의 실마리를 처음으로 발견한 것은 의무대 소속의 클로이 마르티네즈 상병이었다. 그녀는 태처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다. 어느 날 중대의 막내인 베이커 일병이 울상이 되어 그녀를 찾아왔다. 손에 쥔 임신 테스트기에는 선명한 두 줄이 그어져 있었다. 갓 20살을 넘긴 어린 병사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마르티네즈는 그녀를 위로하며 이 사실을 비밀에 붙여주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며칠 뒤 또 다른 부사관이 생리가 몇 주째 없다며 불안을 호소해왔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라미레즈 하사가 이유 없는 복통과 미열에 시달린다며 진통제를 요청했다. 마르티네즈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의무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다. 이상 증세를 보이는 여군들이 모두 알파 중대 소속이었고 전부 산사태 사고의 생존자들이라는 공통점이었다. 마치 그날의 끔찍한 트라우마가 집단적인 신체화 증상으로 발현되는 것처럼 보였다.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여자들만의 공간인 샤워실이나 숙소에서 그녀들은 서로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조금씩 불러오는 아랫배, 예민해진 감정, 특정 음식에 대한 집착, 의심의 눈초리들이 오갔고 불안한 속삭임들이 공기를 채웠다. 하지만 누구도 먼저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려고 하지 않았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그녀들의 관계는 다시 얼어붙기 시작했다. 동병상련의 동지애가 아닌 같은 비밀을 가진 공범자들의 불안한 연대였다.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했다. 자신의 비밀이 탄로날까봐 혹은 동료의 비밀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볼까봐 전전긍긍했다. 어느 날 저녁 밀러는 관사에서 홀로 저녁 식사를 하다 말고 화장실로 달려가 거칠게 구토를 했다. 창백한 얼굴로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낯선 자신의 모습을 마주했다. 지난 몇 달간 자신을 지탱해온 강인한 지휘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거울 속에는 통제 불가능한 자신의 신체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명의 나약한 여성이 서 있을 뿐이었다. 그때 창문 너머로 의무실을 향해 걸어가는 태철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곧고 단단한 걸음걸이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절대적인 안정감을 주었다. 그날 진흙더미 속에서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홀로 빛나던 그의 눈빛이 떠올랐다. 밀러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하나의 생각이 스쳤다. 이 혼돈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저 사람뿐이다. 그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피어나는 생존 본능에 가까운 직감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혼자서 이 비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고. 그녀는 수화기를 들어 중대 핵심 인원들에게 비상 연락을 돌렸다. 지옥의 문을 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위기는 언제나 가장 약한 고리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법이다. 야간 방어 진지 구축 훈련 중 강철 같은 체력을 자랑하던 라미레즈 하사가 갑자기 복부를 움켜쥐며 쓰러졌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녀의 얼굴은 삽시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것은 훈련을 감독하던 곽태철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했다. 단순 복통이 아니었다. 식은땀과 미세한 경련 그리고 그녀의 다리 사이로 희미하게 비치는 핏자국. 유산의 징후였다. 태철은 즉시 훈련 중단을 외치고 자신의 지프에 그녀를 실어 의무대로 질주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아이와 산모 둘 다 구해야 한다. 그의 신속한 응급처치 덕분에 라미레즈는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었지만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상태였다. 이 사건은 위태롭게 쌓여있던 비밀의 젠가 탑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더 이상 숨거나 외면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밀러의 호출을 받은 6명의 여군이 기지 내의 낡고 인적 드문 창고에 모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죄책감 그리고 깊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라미레즈는 내 책임이야.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밀러가 자책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창고 안은 무거운 침묵과 서로를 향한 원망의 눈빛으로 가득했다. 이제 우린 다 끝났어. 이 사실이 알려지면 불명의 전역은 물론이고 군법 회의에 회부될 수도 있어. 카터가 냉소적으로 말하며 팔짱을 꼈다. 그녀의 뱃속에 쌍둥이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의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재앙이었다. 차라리 아이를 포기하는 게 누군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순간 데이비스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닥쳐. 그게 할 소리야. 이건 우리 아이들이라고. 그들의 대화는 해결책 없는 다툼으로 번져갔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상처 주는 말을 내뱉었다. 그 같은 비밀을 공유한 공범자들의 연대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었다. 그 혼돈의 중심에서 밀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 속의 진흙탕 속에서 자신을 구하던 태철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 모두가 패닉에 빠져 있을 때 홀로 침착하게 상황을 지휘하던 그의 목소리.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된 채 자신의 혈관을 찾아내던 그의 흔들림 없는 손. 그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내는 사람이었다. 밀러는 눈을 번쩍 떴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다. 모두 그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툼이 아니야. 마지막으로 단 한 번만 더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녀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늦은 밤 태철의 숙소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처형을 기다리는 죄인의 그것처럼 절박했다. 문을 연 태철은 문 앞에 도열한 6명의 여군들을 보고 잠시 놀랐지만 이내 모든 상황을 짐작한 듯 그들을 안으로 들였다. 그의 좁은 방은 6명의 여군들이 들어서자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찼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무거운 침묵이 납덩이처럼 방 안을 짓눌렀다. 태철은 말없이 차를 끓여 그들의 손에 하나씩 쥐어주었다. 그 온기마저 죄스럽게 느껴졌다. 마침내 리더인 밀러가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모두가 놀랐지만 이내 약속이라도 한 듯 나머지 5명도 그녀를 따라 무릎을 꿇었다. 군인이 다른 군인에게, 그것도 같은 계급의 장교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자신의 모든 명예와 자존심을 내던지는 행위였다. 곽 대위 우리를 살려주게. 밀러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처절하게 갈라져 나왔다. 우리는 군인으로서 그리고 여자로서도 실패했어. 우리는 괴물이야. 그녀를 시작으로 참아왔던 모든 울음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다. 그들은 돌아가며 자신들의 비밀을, 두려움을, 그리고 절망을 낱낱이 고백했다. 그것은 단순한 임신 사실의 고백이 아니었다. 완벽한 군인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기 위해 발버둥 쳐온 세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뒤섞인 피눈물 나는 절규였다. 태철은 무릎을 꿇은 채 오열하는 그녀들 앞에 조용히 마주 앉았다. 그는 어떠한 질문도 질책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한참 동안 그녀들의 모든 눈물과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묵묵히 들어주었다. 마침내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태철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다. 당신들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괴물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는 6명의 얼굴을 하나하나 천천히 둘러보았다. 나는 당신들의 눈에서 군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자신의 아이를 지키려는 어머니로서의 본능을 동시에 봅니다. 그 두 가지가 충돌하며 고통스러웠을 뿐입니다. 그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책상으로 다가가
그동안 밤을 새워 읽었던 낡은 산부인과 서적 한 권을 들고 왔다. 군인의 사명은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잉태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방식으로 미래를 지키는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책을 그녀들 앞에 펼쳐 보였다. 당신들은 지금 당신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명예로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의사로서 그리고 당신들의 전우로서 당신들이 이 위대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걸고 돕겠습니다. 그는 그녀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마치 서약을 하듯 선언했다. 당신들의 비밀은 오늘부터 나의 비밀입니다. 당신들의 고통은 이제 나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아이들은 내가 반드시 지켜낼 겁니다. 그러니 모두 일어나십시오. 당신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위대한 어머니들입니다. 그의 말은 성스러운 주문처럼 절망의 어둠을 가르고 그녀들의 영혼에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닌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곽태철의 작은 숙소에서 맺어진 핏빛처럼 진한 서약은 7명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어 놓게 될 위대한 약속의 시작이었다. 서약이 맺어진 그날 밤 이후 곽태철의 삶은 완벽한 이중 생활로 접어들었다. 낮에는 모든 이에게 신뢰받는 군의관 캡틴 곽으로, 해가 지면 6명의 예비 엄마와 7개의 심장 소리를 지키는 비밀의 수호천사로 다시 태어났다. 그의 첫 번째 임무는 그녀들을 위한 안전한 성소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가 선택한 장소는 그들이 눈물의 고백을 했던 기지 외곽에 버려진 보급 창고였다. 먼지가 뽀얗게 쌓이고 녹슨 철제 선반만이 뒹구는 그곳은 모두에게 잊힌 공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사비를 털고 주말을 온전히 반납하며 창고를 개조하기 시작했다. 정비고의 데이비스에게 부탁해 고장난 발전기를 몰래 수리하여 최소한의 전력을 확보했고 폐기될 예정이었던 야전 침대와 매트리스를 가져와 아늑한 휴식 공간을 만들었다. 낡은 군용 담요로 칸막이를 쳐서 각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받을 수 있는 간이 진료실을 꾸몄다. 그의 손길이 닿을수록 차갑고 버려졌던 창고는 점차 그들만의 비밀을 품은 따뜻하고 안전한 자궁처럼 변해갔다. 그들만의 비밀 진료는 매일 밤 자정이 넘은 시간에 이루어졌다. 야간 순찰조의 동선까지 파악한 치밀한 계획이었다. 약속된 시간이 되면 여군들은 그림자처럼 창고로 스며들었다. 그곳에서 군복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는 순간 그녀들은 강인한 군인이 아닌 평범한 예비 엄마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태철의 진료는 세심하고 따뜻했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개인적으로 주문한 휴대용 도플러 초음파 진단기를 꺼내 들었다. 차가운 젤이 배에 닿는 느낌에 그녀들이 몸을 움츠리면 그는 부드러운 농담으로 긴장을 풀어주었다. 이윽고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작지만 빠르고 힘찬 심장 소리. 두근 두근 두근. 그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되어 그녀들의 불안과 공포를 눈 녹듯 녹여내렸다. 처음으로 자신의 아기 심장 소리를 들은 데이비스는 거친 욕설 대신 아이 같은 눈물을 펑펑 쏟아냈고 늘 이성적이던 카터는 멍하니 스피커만 바라보며 생명의 신비에 경탄했다. 그는 의학적 관리를 넘어 그녀들의 영혼까지 돌보았다. 그는 한국의 어머니에게 부탁해 임산부에게 좋다는 각종 한약재와 식료품을 공수해왔다. 밤늦게 창고 한쪽에서 휴대용 버너로 직접 미역국을 끓이고 정성껏 만든 밑반찬을 대접했다. 처음에는 낯선 음식에 어색해하던 그녀들도 그의 진심 어린 정성에 감동하여 이내 누구보다 맛있게 음식을 비웠다. 그들이 함께 둘러앉아 미역국을 나눠 먹는 모습은 군대라는 삭막한 공간 속에서 피어난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가족 사진과 같았다. 하지만 비밀을 지키는 것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았다.
위기는 끊임없이 찾아왔다. 갑작스러운 야간 비상소집 훈련이 발령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급성 위장염 의심 환자 다수 발생이라는 허위 보고를 올려 그녀들을 열외시켰다. 그의 대담한 행동에 밀러는 경악했지만 태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자신의 군의관 경력 전체를 이 비밀에 저당 잡힌 상태였다. 가장 큰 위기는 정기 체력 검정이었다. 윗몸 일으키기, 팔 굽혀 펴기, 3km 달리기. 임신 초기인 그녀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이나 다름없었다. 모두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태철은 다시 한번 해결사로 나섰다. 그는 며칠 밤을 새워 그녀들 각자의 과거 의무 기록을 분석했다. 그리고 산사태 사고 당시의 충격과 최근의 고강도 훈련을 교묘하게 엮어 훈련으로 인한 만성 피로, 골절 및 척추 디스크 의심이라는 매우 그럴듯한 진단서를 만들어냈다. 진단서에는 정밀 검사가 필요하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종류의 격한 신체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는 강력한 권고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의 진단서는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전문적이어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의학 지식을 그녀들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로 사용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들의 신체 변화는 더 이상 군복으로 가리기 힘들어졌다. 이때 뜻밖의 재능이 빛을 발했다. 바로 정비고의 데이비스였다. 그녀는 밤마다 창고에 재봉틀을 가져와 동료들의 전투복을 몰래 수선하기 시작했다. 허리 부분의 박음질을 뜯어내고 눈에 띄지 않는 안쪽에 신축성 좋은 고무밴드를 덧대는 시기였다. 그녀의 손을 거친 전투복은 겉보기에는 완벽했지만 불러오는 배를 감쪽같이 감싸주는 마법의 갑옷으로 재탄생했다. 그들은 이제 각자의 능력을 이용해 함께 이 비밀을 지켜나가는 완벽한 공범자이자 동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깊은 밤 창고에 모인 그녀들은 태철이 들려주는 아기 심장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처음으로 서로의 배를 어루만지며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 아들은 나 닮아서 조종사가 될 거야. 웃기지 마, 카터. 내 성질머리를 닮으면 관제탑이랑 싸우다 영창 갈걸. 우리 딸은 나처럼 엔지니어가 돼서 내 비행기를 고쳐주겠지. 데이비스의 농담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창고 안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공포가 없었다. 오직 희망과 생명에 대한 경의, 그리고 끈끈한 유대감만이 가득했다. 태철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이방인이 아니었다. 7개의 심장 소리를 지키는 비밀의 수호천사, 어둠 속 성소의 유일한 사제였다. 그의 어깨에 얹힌 책임감은 태산처럼 무거웠지만 그의 마음은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충만한 보람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기이한 동맹은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시간은 비밀의 편이 아니었다. 계절이 바뀌고 그녀들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왔다. 교묘하게 수선한 전투복도 태철이 만들어준 각종 의학적 변명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부대 내에서는 알파 중대 여군들이 단체로 건강관리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아냥 섞인 소문이 공공연하게 돌기 시작했다. 위태로운 비밀의 성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흔들리고 있었다. 결정타는 에밀리 카터에게서 터져나왔다. 비행 훈련을 마치고 내리던 그녀가 갑자기 극심한 현기증과 함께 활주로에 쓰러진 것이다. 다행히 큰 부상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 사건은 모두에게 끔찍한 경고였다. 태철은 비밀 창고에서 그녀의 혈압을 재고는 경악했다. 임신 중독증 초기 증상이었다. 혈압이 위험 수위까지 치솟아 자칫하면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날 밤 창고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차가웠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태철이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온화함 대신 수술을 앞둔 외과 의사의 냉철함이 서려 있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버텼지만 이제부터는 의학적인 위험이 너무 큽니다. 만에 하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창고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비밀이 진실보다 더 위험해졌습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부정하고 싶지만 명백한 사실이었다.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인처럼 끌려나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직접 문을 열고 당당하게 걸어 나갈 겁니다. 우리의 방식으로. 그의 눈빛이 섬광처럼 빛났다. 그것은 도망이나 자수가 아닌 정면 돌파를 선언하는 승부사의 눈빛이었다. 그날부터 태철과 밀러는 밤을 새워가며 작전을 준비했다. 그것은 단순한 자백이나 탄원서가 아니었다. 부대 지휘관을 상대로 벌이는 6 여군과 7 생명의 미래가 걸린 치밀하고 대담한 심리전이자 전략 보고서였다. 태철은 먼저 미 육군 규정집을 통째로 외울 기세로 파고들었다. 임신한 여군에 대한 권리와 보호 조항, 비전투 보직 전환 절차, 출산 휴가 및 복귀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조항을 샅샅이 뒤졌다. 그는 법률 자문가처럼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규정과 판례를 찾아내 무기로 만들었다. 밀러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행정 능력을 총동원했다. 그녀는 6 여군의 지난 복무 기록을 전부 수집하여 그들이 얼마나 부대에 헌신해 온 우수한 인재인지를 증명하는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 각종 훈련에서 받은 포상 기록, 동료들의 긍정적인 평가서, 상관의 추천서까지 그녀들의 가치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하는 자료였다. 그리고 태철은 그 모든 것을 집대성하여 하나의 경이로운 제안서를 완성했다. 제안서의 이름은 프로젝트 아테나였다. 전쟁과 지혜의 여신.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제안서의 핵심은 위기를 기회로의 전환이었다. 6명의 임신한 여군을 전력 손실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특수 전력으로 재정의하는 혁신적이고도 대담한 발상이었다. 제안서의 내용은 구체적이었다. 파일럿인 카터는 자신의 비행 경험을 살려 들어온 부대의 시뮬레이션 교관으로, 정비사인 데이비스는 신병들을 위한 정비 실습 교관으로, 밀러는 자신의 지휘 경험을 바탕으로 작전 본부의 행정 및 전략 지원 장교로 각자의 전문성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비전투 보직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더 나아가 이들을 중심으로 여군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신임 여군들의 부대 적응을 돕고 고충을 상담해주는 역할을 맡기자고 역설했다. 이것은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대의 전투력과 사기 진작에 기여하겠다는 적극적인 대안 제시였다. 모든 준비가 끝난 날 태철은 밀러와 함께 대대 지휘관실로 향했다. 다른 5명은 창고에 모여 마치 전장으로 떠나는 동료를 기다리듯 초조하게 기도하고 있었다. 지휘관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대대장 존슨 중령은 이미 모든 소문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내 부대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군 기강 해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았나? 그의 고함이 방을 울렸다. 전원 군법 회의감이야. 보고 의무 위반 명령 불복종. 당신들 군인으로서의 인생은 여기서 끝났어. 밀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그녀 옆에 선 태철은 조금의 미동도 없었다. 그는 존슨 중령의 분노가 모두 터져 나올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다. 그리고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 속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처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대대장님. 하지만 그 전에 단 10분만 시간을 내어주시어 저희가 준비한 대안을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는 조금의 감정 동요도 없이 준비한 프로젝트 아테나 제안서를 공손히 내밀었다. 존슨은 코웃음을 치며 서류를 받아들었다. 하지만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비굴한 탄원서일 것이라 생각했던 서류는 한치의 빈틈도 없는 완벽한 전략 보고서였다. 날카로운 상황 분석, 구체적인 데이터, 그리고 무엇보다 부대의 미래를 위한 대담한 비전이 담겨 있었다. 존슨의 눈동자가 빠르게 서류 위를 오갔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규정대로라면 이들을 모두 처벌하고 불명예 전역시키는 것이 맞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부대는 최정예 인력 6명을 한꺼번에 잃게 된다. 그 손실은 막대하다. 반면 이 미친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전례 없는 일이지만 어쩌면 이 위기를 부대 혁신의 기회로 바꿀 수도 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존슨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분노가 사라져 있었다. 대신 노련한 지휘관의 냉철한 표정이 떠올랐다. 자네들 나에게 불가능한 숙제를 던져주는군. 그는 태철과 밀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 제안서 아주 흥미로워. 하지만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상부를 설득하는 것도 문제고 부대 내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는 손짓으로 나가보라는 신호를 보냈다. 태철과 밀러는 경례를 하고 조용히 지휘관실을 나왔다. 승리도 패배도 아니었다. 그들은 벼랑 끝에서 가장 강력한 승부수를 던졌고 이제 남은 것은 운명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두 사람의 등 뒤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무겁게 울려 퍼졌다. 결전의 날로부터 사흘이 흘렀다. 그 사흘은 6명의 여군과 곽태철에게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부대의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고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큰 공포로 그들을 짓눌렀다. 매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느껴졌다. 나흘째 되던 아침 마침내 지휘관의 호출 명령이 떨어졌다. 6명의 여군 전원과 군의관 곽태철 대위. 소환 대상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그녀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직감했다. 이것은 징계위원회 소집을 위한 마지막 절차일 터였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가장 각이 잡힌 전투복을 입고 가장 반짝이는 전투화를 신었다. 죄인처럼 끌려가더라도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은 지키고 싶었다. 지휘관실로 향하는 그녀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 대열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6명의 임신한 군인. 그 기이하고도 비장한 행렬의 맨 앞에는 곽태철이 묵묵히 길을 열고 있었다. 지휘관실의 문이 열리고 그들은 방 안에 들어섰다. 대대장 존슨 중령은 책상에 앉아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법무장교까지 배석해 있었다. 모든 것이 끝이었다. 존슨은 한참 동안 그들을 말없이 훑어보았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프로젝트 아테나 제안서를 집어들었다. 지난 사흘간 나는 이 서류 뭉치를 밤을 새워 고민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규정과 원칙대로라면 너희들은 지금 당장 군복을 벗어야 마땅하다. 너희들이 저지른 과오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 그의 말에 여군들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밀러는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존슨이 말을 이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군인이란 규정 뒤에 숨는 자가 아니라 규정이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최선의 길을 찾아내는 자다. 너희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대담하고 가장 창의적인 길을 나에게 제시했다. 그는 제안서를 책상 위로 툭 던졌다. 이 말도 안 되고 하극상에 가까우며 동시에 내가 군 생활을 하며 본 그 어떤 작전 계획보다도 빛나는 이 제안을 승인한다. 프로젝트 아테나는 오늘부로 정식으로 가동한다. 단 조건이 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멎었다. 모두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다시는 나를 실망시키지 마라. 너희들은 이제 단순히 알파 중대원이 아니다. 이 부대 전체, 아니 미 육군 전체의 여군들을 대표하는 상징이 될 것이다.
너희들의 성공과 실패가 앞으로 수많은 여군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거란 말이다. 그러니 목숨 걸고 증명해 보여라. 어머니는 그리고 군인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그것은 질책이자 동시에 그가 보내는 최고의 신뢰와 격려였다. 밀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기쁨과 안도 그리고 앞으로 짊어져야 할 무거운 책임감의 눈물이었다. 그녀들은 일제히 존슨을 향해 자신들의 군 생활을 통틀어 가장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를 외쳤다. 그날 이후 캠프 험프리스에는 전례 없는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6명의 임신한 군인들의 존재는 공식화되었다. 처음에는 수군거림과 비판도 있었지만 대대장의 확고한 지지와 프로젝트 아테나의 체계적인 운영 계획이 알려지면서 분위기는 점차 응원과 격려로 바뀌어갔다. 그녀들은 새로운 보직에 완벽하게 적응했다. 카터는 드론 조종사들에게 실전과 같은 전술적 조언을 해주며 최고의 교관으로 인정받았고, 데이비스는 신병들에게 딱딱한 교범이 아닌 기름 냄새 밴 생생한 현장 노하우를 전수해 주었다. 그녀들은 자신들이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여전히 부대의 필수적인 핵심 전력임을 실력으로 증명해 보였다. 태철은 이제 비밀 창고가 아닌 병원의 공식적인 담당 군의관으로서 그녀들을 돌봤다. 그는 연병장 한쪽에 아테나 존이라는 이름의 특별 훈련 구역을 만들고 그곳에서 직접 임산부를 위한 맞춤형 체조와 요가를 지도했다. 6명의 만삭의 군인들이 연병장에서 요가 매트를 깔고 훈련하는 모습은 캠프 험프리스의 새로운 명물이 되었다. 딱딱하고 남성적인 군대의 상징과도 같은 연병장에서 생명을 잉태한 여성들이 보여주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시간이 다가왔다. 첫 번째 진통은 가장 어렸던 베이커 일병에게 찾아왔다. 하필이면 기록적인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기지를 강타하던 밤이었다. 기지 전체가 정전되고 외부 병원으로 향하는 도로는 불어난 강물에 모두 끊겨버렸다. 완벽한 고립이었다. 젠장, 의무 헬기도 뜰 수 없다고 합니다. 다급한 보고가 이어졌다. 베이커의 진통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의무실의 최소한의 비상 전력만으로는 안전한 출산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을 때 태철이 결단을 내렸다. 막사로 간다. 지금 당장. 그는 베이커를 그녀가 생활하던 막사로 옮겼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5명의 만삭의 동료들에게 외쳤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나의 수술팀이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태철의 지휘 아래 막사의 평범한 생활관이 순식간에 야전분만실로 변모했다. 밀러는 고통스러워하는 베이커의 손을 잡고 호흡을 유도했고, 데이비스는 비상 발전기를 돌려 조명을 확보하고 뜨거운 물을 날랐다. 카터는 자신의 시계를 보며 침착하게 진통 간격을 체크했다. 그녀들은 두려움을 잊었다. 지금은 동료이자 곧 태어날 부대의 첫 번째 아기를 지켜야 하는 전사들이었다. 태풍이 절정에 달해 막사가 통째로 날아갈 듯 흔들리던 그 순간,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우렁찬 아기의 첫 울음이 막사 전체에 울려 퍼졌다. 으앙, 으앙. 건강한 여자아이였다.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베이커가 아이를 품에 안고 감격에 겨워 오열했다. 5명의 이모들 역시 서로를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태철은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그 광경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태풍이 몰아치는 군대의 막사에서 그는 6명의 위대한 어머니들과 함께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증명해냈다. 이것은 그가 지켜낸 약속의 가장 찬란한 증거였다.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는 그 어떤 승전가보다도 더 위대하고 장엄하게 어두운 막사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고통과 환희의 기억 위로 새로운 일상을 덧씌웠다.
첫 번째 아기의 울음소리가 막사에서 울려 퍼진 지 1년 남짓. 캠프 험프리스는 기적 같은 변화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프로젝트 아테나의 성공적인 안착과 그로 인해 탄생한 부대 내 어린이집이 있었다. 매일 아침 어린이집 앞은 세상에서 가장 이질적이면서도 조화로운 풍경이 펼쳐지는 곳이 되었다. 위장 무늬 전투복을 입은 엄마 군인들이 한 손에는 육중한 전술 헬멧을, 다른 한 손으로는 아장아장 걷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등원하는 곳. 소령으로 진급한 밀러가 늠름한 아들의 뺨에 뽀뽀를 해주고 경례를 가르치는 곳. 데이비스가 딸의 기저귀를 전문가의 솜씨로 갈아주며 동시에 어린 정비병에게 엔진 결함에 대해 지시를 내리는 곳. 카터가 쌍둥이 남매와 오늘 저녁 메뉴를 놓고 진지하게 협상을 벌이는 곳. 그곳은 군대의 심장부에서 피어난 가장 따뜻하고 소란스러운 생명의 오아시스였다. 그리고 그 오아시스의 터줏대감은 단연 엉클 곽태철 대위였다. 그는 일주일에 2번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테나 베이비들의 건강을 돌보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삼았다. 아이들은 하얀 가운 대신 전투복을 입은 그를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무릎 위로 기어오르거나 청진기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며 친근함을 표했다. 태철은 아이들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신이 지켜낸 이 작은 우주들의 온기에 기대어 지난 시간의 모든 피로를 위로받곤 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주말이면 밀러의 관사에 모여 함께 바비큐 파티를 하는 것이 그들의 새로운 전통이 되었다. 고기 굽는 냄새와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군인들의 호탕한 농담이 어우러진 그곳에서 태철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가족을 느꼈다. 하지만 모든 만남의 끝이 있듯 그의 시간도 서서히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 소식은 가장 행복했던 어느 주말 오후에 날벼락처럼 찾아왔다. 바비큐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태철이 뜸을 들이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 다음 달에 귀국 명령이 나왔습니다. 3년간의 파견 근무가 모두 끝났습니다. 순간 시끄럽던 마당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마저 멀게 느껴졌다. 모두의 시선이 태철에게로 향했다. 그 누구도 놀라지 않았다. 언젠가는 반드시 올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막상 현실로 닥친 이별의 무게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아팠다. 그들은 지난 2년간 그를 단순한 동료나 은인이 아닌 가족의 대들보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 그가 없는 캠프 험프리스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침묵을 깬 것은 밀러였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농담을 던졌다. 거짓말 마, 태철. 국방부에서 당신 서류를 분실해서 종신 복무해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감인걸. 그녀의 유머 섞인 말에 모두가 씁쓸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 끝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태철의 귀국 날짜가 다가올수록 6명의 여군들은 초조해졌다. 그에게 받은 은혜와 우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그 어떤 선물로도 부족하게 느껴졌다. 며칠을 고민하던 그들에게 가장 명쾌한 해답을 제시한 것은 의외로 카터였다.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건 돈이나 물건이 아니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그 자체지. 그걸 선물하는 거야.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그녀의 제안은 마지막 사진을 찍는 것이었다. 그냥 그런 기념 사진이 아니었다. 그들의 고통과 기적, 눈물과 환희가 담긴 모든 역사를 한 장의 사진에 담아내는 그들만의 마지막 임무였다. 촬영 장소는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지금은 말끔하게 정비되어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는 바로 그 낡은 보급 창고 앞이었다. 그들의 비밀이 시작되었고 그들의 연대가 완성된 성소. 촬영 당일 그녀들은 갓 달인 전투복을 입고 가장 자랑스러운 훈장을 가슴에 달았다. 그리고 그들의 품에는 저마다의 기적, 훌쩍 자란 아이들이 안겨 있었다.
그들은 창고의 낡은 벽돌담을 배경으로 나란히 섰다. 그리고 그 중심에 곽태철을 세웠다. 사진사가 카메라 셔터를 누르려는 순간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고 장난을 치며 완벽한 혼돈이 펼쳐졌다. 하지만 그 누구도 찡그리지 않았다. 그녀들은 서로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고 아이들을 달랬다. 그 모습은 마치 잘 짜인 군대 행사가 아닌 시끌벅적하고 정겨운 어느 대가족의 명절 풍경 같았다. 바로 그 순간 사진사가 셔터를 눌렀다. 카메라에 담긴 것은 완벽한 부동자세의 군인들이 아니었다.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애정이 넘치는 눈빛, 아이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미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중심에서 온화하게 아우르고 있는 한 남자. 전투복과 악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이미지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기적의 순간이었다. 태철의 송별회는 부대 전체의 축제처럼 열렸다. 존슨 중령은 연단에 올라 이 부대는 한 명의 위대한 한국군 장교에게 영원한 빚을 졌다는 찬사를 보냈다. 그를 조롱했던 앤더슨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진심 어린 존경을 담아 그에게 악수를 청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6명의 여군과 그들의 아이들이 태철의 앞에 섰다. 밀러가 대표로 고급스러운 나무 액자에 담긴 그날의 사진을 그에게 건넸다. 우리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야, 태철. 우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당신이 만들어준 우리의 내일을 이 한 장에 담았어. 태철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액자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액자 뒷면을 보고 순간 숨을 멈췄다. 그곳에는 6명의 여군들이 각자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새겨넣은 메시지가 있었다. 지휘관에게 진정한 강함의 의미를 가르쳐준 나의 멘토에게. 당신은 영원한 우리의 수호천사입니다. 의사라 밀러. 부서진 뼈보다 더 깊었던 우리의 마음을 고쳐준 당신.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하군, 닥터. 제시카 데이비스. 통제 불가능한 폭풍 속에서 당신은 유일한 관제탑이었습니다. 언제나 안전 비행하길, 나의 친구. 에밀리 카터. 한자 한자 그들의 진심이 심장으로 파고들었다. 태철의 눈에서 그가 이 부대에 온 이후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여 그들의 선물에, 그들의 마음에,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기적 같은 시간의 가장 깊은 경의를 표할 뿐이었다. 몇 년 후 대한민국 서울. 대형 병원의 외과 과장실. 한밤중에 수술을 마친 곽태철 교수가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댔다. 그의 세련된 집무실에서 가장 소중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화려한 경력패나 상장이 아니었다. 책상 한가운데에 놓인 빛바랜 사진 액자 하나였다. 그는 가만히 사진을 어루만졌다. 사진 속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전우들의 얼굴이 아련하게 떠올랐다. 코끝에 빗줄기와 흙냄새가 스치는 듯했고 귓가에 도플러를 통해 들려오던 작은 심장 소리들이 맴도는 듯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치열했고 가장 고독했으며 동시에 가장 충만했던 시간의 기록이었다. 그때 책상 위 노트북에서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다. 화상 통화 요청이었다. 화면 가득 세계 각지에 흩어져 복무하고 있는 6명의 얼굴과 훌쩍 자라 이제는 제법 군인 자녀의 티가 나는 아이들의 모습이 나타났다. 생일 축하해, 엉클 곽. 시차도 거리도 무시한 채 한 목소리로 외치는 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태철은 자신도 모르게 환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사진 속의 그 순간은 과거의 추억이 아닌 현재 진행형의 전우회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약속이었다. 곽태철은 노트북 화면 속에 떠들썩한 가족들과 책상 위의 고요한 사진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이 다시금 그날의 창고에서 울려 퍼지던 7개의 심장 소리처럼 따뜻하고 힘차게 뛰고 있었다.